총선까지는 54일 남았죠. 최대 격전지들에 투입되어야 할 여야 선수들의 윤곽도 이제 조금씩 분명해지고 있습니다. 본격 레이스를 앞두고 여야 대표 2명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, 그동안 잘 알고 지냈다는 이 사람을 만나서 이분한테 그동안 그렇게 러브콜을 보냈대요. 누구였을까요? 저는 이국종 원장님을 짧지만 대단히 깊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제가 또 몇 번 거절당해서 더 그렇습니다. 여기 오셔서 군의 의료 체계를 개선하시는데 이런 열정과 이 경험을 다 바쳐주시려는 생각으로 오신 것을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. 자, 아덴만의 영웅 이국종 원장을 만난 한동훈 위원장의 표정이 상당히 밝은데 저 잘하는 사이예요 라면서 이렇게 어깨도 한번 친부도 강조했습니다. 근데 알고 보니 몇 차례나 영입을 제안했었다고요? 예, 맞습니다. 이 한 위원장, 이 장관에 나와서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이국종 원장에게 함께 일하자고 몇 번 연락을 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. 이 정계 영입을 제안한 건데 이국종 원장은 다 거절했습니다. 이 원장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아덴만 의료 영웅으로 잘 알려져 있고 국내 외상외과 권위자로 유명하죠. 예. 이 두 사람은 한 위원장이 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부터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. 이 한 위원장은 저희 취재진에요. 얼마 전 이 원장에게 같이 일하자고 부탁을 드렸는데 응급의료와 군 의료 개선 현장에 남겠다고 하셨다면서 우리는 어디서든 이 나라를 위해서 서로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원장도 정치 일선에 나서서 하는 것보다 현장 상황을 잘 전달해 드리는 게 한 위원장님을 더 도울 수 있는 일인 것 같다,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자, 이국종 원장 다른 때도 아니고 요즘 의료계 파업 앞두고 있는데 지금 외상외과 분야에서 다른 요즘 젊은 의사들은 다 성형외과, 피부과 이런 데 많이 지원을 하는데 외상외과 분야에서 저렇게 꿋꿋이, 그리고 정치권의 영입도 거절하고 꿋꿋이 본인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 충청을 찾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. 바로 이재명 대표인데요. 이재명 대표는 충북대를 찾아서 이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. 청주, 충북의 중심, 대한민국의 중심, 이곳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제가 서서 얘기하면 다른 분들하고 키높이가 안 맞아서 제가 워낙 키가 크기 때문에 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서울대 10개 만들기, 그리고 서울대 10개 시대, 지방 공립대들도 최소한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해줘야 된다. 저는 사실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서울대 10개 만들기. 한마디로 그만큼 지방대도 지원을 많이 하겠다, 이런 공약을 내놨습니다. 자, 이러면서 두 사람이 지금 중원 쟁탈전에 나섰는데 최근에 계속 이 여론조사는 하는 겁니다만 추세도 중요하니까 최근에 여론조사가 나왔다고요, 또? 예,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팽팽한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.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대표가 37%, 한동훈 위원장이 34%로 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인데요. 실제 대선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총선 승리가 필수 과제겠죠. 그래서인지 이 연일 치열한 총선 전략 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. 예, 보시는 것처럼 오차 범위 안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. 이 흐름이 계속 총선 때까지 이어질지 그거는 결과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겠죠. 자, 이재명 대표와 본격 대결에 나서게 될 인물, 바로 또 다른 대권 주자로 꼽히는 원희룡 전 장관 이야기도 잠시 전해드리죠. 자, 국민의힘이 원희룡 전 장관을 단수 공천함에 따라 이른바 명령대전도 확실시되는 모습인데, 자, 원 전 장관의 공격 계속하고 있잖아요. 지금 돌덩이 몇 번씩 얘기하고 있잖아요. 근데 이재명 대표 어떤 반응이었습니까? 그냥 무시하고 허허허. 이젠 좀 달라졌을까요? 함께 보시죠.
그 원희룡 장관도 이번에 그 개항을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승리 확신하실까요? 이재명 대표의 주변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끝이 멀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많은 분들께 인사드리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이 정도로 하고 있네요. 뭐 재판 받으려고 바쁜 모양이에요. 아예 오질 못합니다. 지난번에 설날을 앞두고 시장에 왔는데요. 석 달 만에 온 거라 그러더라고요. 자, 원희룡 전 장관 질문만 나오면 답변을 이제 회피한다. 언론에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. 근데 과연 저 전략을 계속 쓸 건지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?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? 계속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. 왜냐면은 지금 원희룡 전 장관도 그렇고 그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. 아무래도 제1야당 대표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민주당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 국정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재명 대표와의 이 프레임보다 한동훈 또 국민의힘 이 당과의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권 심판론을 중심에 두고 싶어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전략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죠. 그리고 예. 오히려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이 지금 이제 원희룡 전 장관 앞에는 이 정광훈의 강이 흐르기 시작했거든요.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? 이제 뭐 단일화를 한다, 뭐 드랍할 것이다, 뭐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정광훈 목사가 만든 정당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원희룡 전 장관이 일단 해결하고 와야 이재명 대표와 1대1 대결이 되는 건 아닙니까?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저는 그런 거 있습니다. 그 좀 기자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너무 점점점으로 대응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의견은 있습니다만 원희룡 전 장관이 계속 이렇게 걸어오는 이런 프레임에는 대응을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원희룡 대 이재명 구도였으면 말하기가 조금 더 곤란한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갑자기 유동규가 등장하면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숨통이 좀 튀는 측면도 있다. 유동규 전 본부장의 등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곤란한 게 아니라 저는 원희룡 전 장관에게 곤란하다. 왜냐하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하는 이야기는 그 원희룡 전 장관이 하는 얘기가 똑같거든요.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하나 더 생긴 거죠. 그런데 심지어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의 정당이 정광훈 씨가 만든 정당 아닙니까? 국민들이 갖고 있는 중도 보수층이 갖고 있는 거부감이 있는 정당입니다. 이 정당 그거는 뭐 사람에 따라 할 수 있다. 이 정당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오히려 원희룡 전 장관에게는 참 과제가 하나 더 생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또 다른 관심을 갖는 지역 또 살펴보죠. 이 인천, 서울 얘기했습니다만 이제는 수도권으로 내려가야 되겠죠. 수원벨트입니다. 여기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공을 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. 몇몇은 이미 단수공천도 받았고요. 자, 야당의 현역 의원을 상대로 여당의 수원 연구자들이 도전장을 내민 그런 양상이죠, 지금? 예, 이 경기 수원은 지난 20대와 21대 총선에서 모든 의석을 야당 현역들이 차지를 했고 이번에도 이 사수 전략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 험지로 꼽히고 있습니다. 이 국민의힘은 이번에 수원벨트 5곳 가운데 3곳 공천을 확정했는데요. 이 현역 김승원 의원이 있는 수원갑에 김현준 전 국세청장, 그리고 3선에 도전하는 김영진 의원이 있는 수원병에는 박문규 전 장관, 그리고 4선에 도전하는 박광훈 의원이 있는 수원정에는 이수정 교수가 후보로 나섭니다. 이번에 나선 이 국민의힘 후보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수원에 연고가 있는 명망가들입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런데 이렇게 단수 공천이 된 인사들이 있는 반면에 당내에서 경선을 치러야 되는 요즘에 뭐 후보들 보면 일단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전에 알아봐야 돼요. 이 사람이 공천 됐는지 안 됐는지, 경선까지 가는지 아닌지. 아직 지금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런데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누굴까요? 먼저 얘기부터 들어보시죠. 기득권을 내려놓고 헌신할 각오가 돼 있다. 강남 을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양지로 꼽히는 지역인데 그냥 양지가 아닙니다.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지역이고. 당으로부터나 아니면 대통령실로부터 문자나 연락 받으신 게 따로 있으세요? 뭐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. 조율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. 윤심 공천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
아니 저는 전혀 모르겠는 게요. 제 공천 과정에 저는 윤심의 이응자도 저는 좀 느껴보지 못했고요.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던 이기는 공천 그 원칙을 100% 지지합니다. 경쟁력으로 후보의 공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이번 정권 초기에 이른바 뭐 용산 출신들, 장관들, 장차관들 뭐 이런 분들이 주목되고 있죠. 이번에 총선에 도전장을 내민 용산 출신들은 12명인데요. 그중에 딱 한 명, 전희경 전 비서관만 원래 거기는 또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험지니까 유일하게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. 나머지는 단수 공천 없대요. 경선을 치르거나 전략적 재배치 여지도 남겨둔 상황인데 자, 이 부분입니다. 용산 출신을 지금 전면에 단수 공천 주면 바로 역효과, 역풍이 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없다, 특혜 없다. 이거를 확실히 보여주고자 하는 걸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근데 단수 공천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. 이제 2위 후보와의 차이가 뭐 워낙 크다든가 뭐 아니면 뭐 이런저런 하여튼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아마 이번에 선정한 것으로 보이고요. 그거보다 먼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용산 출신이 많아질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심 공천 아니냐 이런 지적을 언론에서 받을 것이 뭐 명확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을 피하기 위해서 용산 출신들을 의도적으로 좀 그 후순위로 밀어놓은 것 아닌가. 그러면 이제 그 부분도 저희의 관측에 불과한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용산 출신이 얼마나 이번에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한동훈 표 공천을 끝까지 좀 보고 나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. 예, 지금 뭐 대진표들이 이제 속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직은 여야 모두 큰 폭발음은 들리지는 않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공천이 막상 확정이 된 이후에는 또 어떤 모습일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